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시장은 사실상 인상 예고로 받아들이며 엔화와 국채금리는 급등, 주가는 급락하며 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국제 은 가격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올해 들어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전략가 다니엘 하인스는 최근 런던에서 발생한 공급 압박 여파로 글로벌 시장의 부족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매도세가 집중되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32% 하락했으며 지난주 한때 9만 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이날 재차 매도세가 강해져 8만 5천 달러 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게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위험 회피 신호가 더욱더 커진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암호화폐 시장마저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8만 5천 달러 선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이 지금 현재 침묵 기간에 돌입했죠. 그러다 보니 힌트에 대해서도 지금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 불안 심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를 잘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요즘 코스닥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죠.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러한 분위기가 펼쳐졌는데요. 코스피가 0.16%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는 상승불을 켜줬다, 다시 하락불 켜줬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등락이 반복됐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기관의 팔자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코스닥 여전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6%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2년 4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1000싹을 향해서 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는 수출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왔죠. 지금 현재 수출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1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증가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수출이 38.6% 증가하면서 수출 호조를 주도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상승들 지금 코스피의 하방을 그래도 지지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투톱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가 1.5% 상승하는 흐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켄과 CXL, HBF까지 AI 급성장 속에서 제2의 HBM을 찾기 위한 경쟁이 계속해서 속도전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대오픈 메모리의 뒤를 이을 만한 신제품이 어떤 게 될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CXL 안에서 코리아 서킷가 15%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은행주들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여야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면서 은행주 중심으로 배당 성장수의 실질률이 아무래도 개선에 대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배당 확대 흐름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매력도가 좀 강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3.39% 상승하면서 마감하게 됐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특히나 에코프로가 10%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에코프로가 이 헝가리에 생산 기지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룹주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이 6%,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3%, 에코프로 HN도 3.9%
각각 모두 다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K배터리 소재 기업들 가운데서 최초로 유럽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도 실적의 모멘텀까지 같이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요즘 다시 반일령, 한일령 관련해서도 이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업계, 여행 업종에서도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가 5.8% 강한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여행 산업 그리고 카지노 여러 가지 이 관광 쪽으로도 탄력 받아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2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산타 랠리가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타 랠리가 올지 아니면 숨고르기 하게 될지 증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연말 랠리를 예상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있는 해석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는 4분기 실적을 확인한 뒤에 내년 1월부터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4가지 이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부터 살펴볼까요? 네, 간밤에 엔비디아가 1% 상승했고요. 시놉시스가 5%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게 됐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놉시스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AI 역량뿐만이 아니라 시놉시스의 반도체 설계 기술까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스템 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놉시스 간밤에 5% 급등했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AI 인프라 수요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은과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나란히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말 투자 시장에서도 지금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성격의 귀금속이자 산업용의 소재로 쓰이고 있는 은이죠. 그리고 경기 흐름에 선행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구리 가격이니만큼 이 안에서의 랠리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AI, 전력 등 실물 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들이 내년에도 더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사주 쪽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죠. 최근에 LG가 내년 상반기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전량 소각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게 되면서 소각 흐름이 좀 대기업으로까지 번져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코리아 밸류에이션 정책과 맞물린 주주 환원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LG뿐만이 아니라 SK, SK스퀘어 등 여러 가지 지금 자사주 비중을 높이고 상법 개정 압박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소각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대형주 위주의 이 소각 흐름들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쿠팡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 안에서 보안주들이 급등하는 양상까지도 가지게 됐는데요. 정보 보안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브리핑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보겠습니다. 네, 역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크게 불거지게 되면서 우려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1위, 유통 공룡 쿠팡이죠. 그러다 보니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역대급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온 문자 캡처해서 왔습니다. 사과 문자가 발송됐고요. 이 사과 문자를 받으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정보 일부 노출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로까지 여러 가지로 좀 아무래도 노출이 됐다라는 점까지 함께 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가 30일에 서울 정부청사에서 쿠팡 관련된 이 부처 장관회의에서 사과를 하는 모습까지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러다 보니 보안주들이 좀 급등하는 양상이었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쿠팡의 사고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쿠팡의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초기에 쿠팡에서 밝힌 계정 유출이 4,500여 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 3,379만 개, 굉장히 큰 폭의 정보 유출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얼마 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SK텔레콤 유출 사고는요. 2,324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보다 훨씬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여러 가지 이 노출된 정보들이 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됐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쿠팡 서버에 인증 취약점이 악용된 정황이 공식적으로 좀 확인이 됐다라는 것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사고 신고 날짜도 한번 볼까요? 치매 사고 신고가 11월 19일이었고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1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시작된 일이었는데요. 6월 24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과 신고 공지까지 5개월 동안이나 지금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가장 크게 핵심 리스크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버 해킹인 건지 내부 계정의 탈취인지 아직까지는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러한 관련해서는 계속 공격 경로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부 조사단 입장에서도 공격 경로 자체를 100%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국가 배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대급 사고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죠. 이번 사고로 인해서 국내를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미국과 대만으로까지 파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쿠팡 주가가 5%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역시나 지금 쿠팡은 미국의 뉴욕 증권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의 랠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월가에서는 보안 역량은 기업 가치 평가 핵심 잣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안 역량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월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 투심이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출 인지가 역시나 5개월이나 걸린 점에 대해서는 집단 소송에 대한 위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에퀴팩스가 대규모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출 사고 이후에 주가가 13% 빠지게 됐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과징금, 합의금 부담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8조 원 넘게 냈다라는 점 함께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야후에서도 이러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SEC로부터 제재를 받고 인수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3억 5천만 달러가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쿠팡도 역시나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점까지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에서도 지금 악영향이 끼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사실 대만, 쿠팡의 유일한 글로벌 성공 모델로 꼽히고 있고요. 핵심 투자처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지금 대만 안에서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의 핵심 사업이 바로 로켓 직구인데요. 로켓 직구, 한국물류센터와 데이터펜스와 지금 연동되는 구조이니만큼 대만 안에서의 지금 신뢰도도 아무래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고 직후에 집단 소송에 대한 움직임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의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온라인에서 쿠팡 집단 소송 관련 글이 6,500건 이상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용 카페에서도 개설 이틀 만에 지금 8,500명이 넘는 지금 가입자들이 있는 것으로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액이 낮기 때문에 1인당 1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안에서 역시나 이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강력한 징벌적인 손해가 필요하다,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점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이야기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의 AT&T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1인당 보상액이 최대 1,1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 어제 우리나라 보안주 안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됐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소프트 캠프가 상한가 진입한 모습이었고요. 지니언스, 사이버원, 여러 가지 보안주들이 좀 들썩이는 양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어제를 시작으로 해서 보안주들 계속해서 이러한 랠리들이 아무래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종목들 흐름들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인증과 접근 암호화 취약점이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수혜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보 인프라 투자 확대가 보안주의 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3개월간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이 가동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 합동조사단 가동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이런 불법 유통이 좀 잡아질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계들도 아무래도 이번 사태 이후에 계속 움직이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무신사, SSC자컴, 그리고 지마켓 11번가에서도 긴급 보안 점검에 돌입한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쿠팡 사태, 지금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서서 기업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요. 글로벌 산업에다가 보안 정책, 소비자 안전까지 여러 가지 좀 생태계 전반 관련해서도 충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충격의 금이 어디까지 더 흘러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보안 안에서 인프라 투자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구조적인 확대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보안주들이 들썩였던 사태들도 있는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볼까요? 네, 역시나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했죠. 이때가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KT 무단 이 소액 결제 사기도 기억하실 텐데요.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업비트 해킹 사고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죠. 네, 이렇게 대규모 보안 사고가 터질 때마다 보안주들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최근에 있었다라는 점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올해 2월이 가장 많이도 기억되는 이슈가 있어서 딥시크 사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는 중국의 스타트업이죠. 거대 언어 모델 기반으로 AI를 좀 빠르게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AI 투자 기업들이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컴퓨팅 자원을 기존의 챗GPT 대비해서 극도로 적게 사용을 하게 되면서 유사한 성능을 내는 효율형의 MLM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딥시크 파장으로 인해서 2025년 1월에서 2월 초에 좀 집중적으로 이런 파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지금 보안주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가졌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공공기관에서는 실제로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린 점까지 이러한 이슈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도 보겠습니다.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능성입니다. 정부와 또 국회, 금융권 중심으로 해서 원화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 결제 인프라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함께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가 된다면 온라인 결제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 커머스 금융 데이터 저장까지 모두 다 보안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보니까요. 이 안에서의 랠리들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안주 안에서 어떠한 테마들이 있는지 다음 장 통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탐지와 대응을 하는 아무래도 섹터가 가장 먼저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니언스가 지금 현재 또 가장 크게 또 탄력을 가장 받고 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증, 암호, 모바일 신원까지의 기업들도 급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라온시큐어가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이런 DID 인프라를 또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슈프리마도 바이오 인식과 또 출입 같은 거를 보완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 위협 탐지의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이버원, 한삭, 센즈렉까지 탄력을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보안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ICTK에서는 인증칩, 사물 보안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까지도 지금 간접적으로 이 안에서의 랠리들도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인 예정인 보안 기업이 있어서 이전까지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페스카로라는 기업인데요. 12월 10날에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통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해온 회사였는데요. 지금 전장 제어기까지 같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건 차량 통신 보안 솔루션, 전장 부품에 관련된 보안 솔루션, 그리고 규제 대응과 관련된 IT 솔루션까지 함께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니까요. 페스카로 12월 10날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보안주 요즘에 급등하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탄력들 함께 받아갈 수 있을지 이전까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보안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무래도 이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슈들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분위기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이제는 시선을 옮겨서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승현 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안에서의 주제 키워드는 준서울 이동 심화입니다. 네, 올해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아파트를 산 곳이 고양시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준서울 지역으로 좀 이동이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적이게 되겠는데요. 왜 수요가 외곽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이 경기도의 핵심 도시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도시들이라고 한다면 방금 언급드린 바와 같이 준서울 구간입니다. 서울과 밀접해 있고 핵심 도시들, 교통망까지 좋은 곳들이 지금 준서울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수요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통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 순위를 좀 살펴보시면요.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지금 서울과 맞닿아 있는 준서울 지역들을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게 됐습니다. 특히 1위는 고양이였는데요. 1,500채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1위 기록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축으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서울 전셋값 부담 때문입니다. 요즘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을 좀 살펴보자면요. 여전히 6에서 7억 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이 경기도 준서울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자면 고양이나 하남, 김포에서 같은 조건의 신축 아파트 매매가는 5억에서 7억대 이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좀 자리 잡게 됩니다. 서울 전세에서 한 2년 정도 짧은 기간 동안 전세를 살 바에 경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매매를 하자라는 흐름이 강화가 된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서울 전세값이면 경기도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도 남는 곳이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준서울 쪽 지역을 살펴보면 교통까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만 고집할 이유가 없겠고요. 경기 신축 매매는 앞으로 그 지역이 좋아지면 시세 차이까지 괜찮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준서울 쪽으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금 언급드렸던 부분입니다. 교통망의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사실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왕복 4시간 정도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은 저렴한데
교통까지 갖추어져 있는 추세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멀어서 못 산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지만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이 서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 호재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례들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고양 같은 경우에는요, GTX-A와 3호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좀 깔려 있고요. 하남에서는 5호선 연장에 더해서 GTX-D까지 논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이나 성남은 신분당선이나 분당선을 기반으로 판교나 강남에 대한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노선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거나 이미 부분 착공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출퇴근에 대한 편의성이 대폭 커졌습니다. 이제는 2시간 걸렸던 거리가 40분까지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출근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가격이 저렴한 메리트는 더 올라가게 되겠고요. 이제 거리 때문에 고민한 일은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외곽 지역의 가격 탄력도가 크게 높아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규제 환경의 차이입니다. 이 서울은 이미 고강도 대출 규제나 토지 거래 허가, 보유세 부담 같은 여러 겹의 규제가 좀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김포처럼 아직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도 있고요. 용인이나 성남, 하남처럼 신축 공급이 확대되는 지역, 혹은 청약이나 대출 문턱이 서울보다는 덜한 곳들이 분포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격차들도 서울 수요를 경기로 이동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 가격 부담이나 규제, 전세 불안이 서울을 밀어내게 됐고요. 가격에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인 부분들과 혹은 규제를 덜 받는 영역들이 지금 경기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끌어당긴 구조가 펼친 것이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준서울로 지금 이동이 심화되고 있는 점 세 가지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가 궁금해지는 양상인데요. 내년에는 전세 물량도 부족하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수요, 경기 이동이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흐름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맞물리면서 좀 더 지속이 될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입주 물량부터 좀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입주 절벽이 현상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2022년에서 23년도쯤에 신규 분양이 좀 급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24년부터 26년까지는 수도권이 이른바 입주 절벽 구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가 줄어들게 된다면 전세 매물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전세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갈 집을 못 찾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 고강도 대책에도 특히 서울의 핵심 지역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전세로는 도저히 살 집이 없다. 그럼 차라리 매수를 하자라면서 강제 매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심지어 사실 지금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요, 계절적으로 원래 비수기로 좀 꼽힙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 심리 지표가 현재로서도 크게 꺾이지 않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내년 2에서 3월 정도 거래가 다시 한번 크게 늘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울 내부의 매물 잠긴 현상도 한번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도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 통계를 좀 살펴봤을 때 서울 매물이 약 18% 줄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임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려고 하다 보면 세금이나 대출 규제에 막히게 되고요. 그리고 사려고 한다면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적고 전세까지 불안한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버티자라는 쪽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서울에 들어갈 틈이 없겠구나 라면서 시선을 돌려야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지금 준서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서울과 맞닿아 있으면서 진입이 가능한 곳들이죠. 고양이나 하남, 김포 같은 곳들이 지금 서울 수요의 1차 탈출구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흐름이 이번에 통계에서 숫자로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준서울 지역의 탈출구가 된 상황들, 입주 절벽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 영역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공급 축도 한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서울은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각종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신규 공급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공공 분양 확대에 대한 부분들 많이 좀 파악을 해보긴 했습니다. 정부가 그래도 뭐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거나 신규 신도시 공급과 같은 여러 카드를 좀 꺼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확인했죠. 공급은 확대되고 있는데 분명히 물량은 많은데 실질적인 입주까지는 5년 이상 걸리게 돼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경기도는 좀 다릅니다. 이 인접한 도시들은 일단 공급이 그래도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의 칸타빌디 에디션이나 용인 그리고 분당처럼 교통이 좋은 쪽에 이 신축 단지 공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서울 접근성과 브랜드 신축 선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단지들입니다. 결국에 지금 서울 안은 비싸고 막혀 있는데 바로 옆 동네에서는 교통이 좋은 신축이 심지어 합리적인 가격에 나온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서울에서 밀려나는 수요의 안착 거점 역할을 이 준서울 지역들이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구조가 지속이 되는 한 아무래도 준서울의 수요가 밀려나는 흐름들은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 공통된 분석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들 딱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준서울과 교통 그리고 신축 브랜드 단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곳들은 지금도 수요가 강하고요. 앞으로도 서울 수요를 계속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나 단기 급등 기대나 갭 투자식 접근의 방식은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당연히 위험한 부분이고요. 다만 실거주를 기반으로 했을 때 10년 이상의 거주나 보유를 좀 전제로 하신다면 서울에서 인접하고 교통은 좋고 이 신축 중심의 선택은 현재 구조에서 크게 틀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데이터를 보시면 서울의 수요는 여전히 강합니다. 매물은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도요. 가격적인 측면들은 여전히 강하죠. 하지만 지금 진입장벽과 규제, 전세 불안이 커지면서 경기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수요는 교통망 확충과 신축 분양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을 투자와 실거주 전략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고은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의 HBM 생산 능력이 이제 SK하이닉스를 추월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단독 보도였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또 다뤄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 XRP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제 서울경제 단독 보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생산량 기준으로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업계 1위에 올라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 수요에 발맞춰서 이제 과감한 라인 전환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위 탈환 어떤 배경인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는 최근 기준으로 HBM 생산량이 월 17만 장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16만 장 수준을 유지하던 SK하이닉스를 처음으로 넘어선 건데요. 핵심은 바로 라인 전환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디램을 만들던 라인을 AI용 고성능 HBM 생산에 맞춰서 과감하게 바꾼 거고요. 이 작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상 미래 수요를 내다본 선제적 대응이었던 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전략을 주도한 인물은 전영현 부회장입니다. 작년 5월에 DS 부문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해 7월에는 아예 HBM 개발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고요. 패키징 조직도 직접 손을 봤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기술적 난관이었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디램 설계도 뜯어 고쳤는데요. 이 재설계 덕분에 삼성전자는 올해 9월 엔비디아의 HBM3를 성공적으로 납품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구글의 AI 칩 TPU에 들어가는 HBM 물량의 60% 이상이 삼성전자가 공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물량 경쟁에서도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는 누가 더 많이 양산하고 누가 더 많이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쟁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HBM4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좀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삼성과 SK하이닉스 전략이 좀 다르다고요? 네, 사실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 맞춤형 제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순히 양산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기술 유연성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두 회사의 전략이 확연히 갈리는데요. SK하이닉스는 TSMC와 손을 잡고 12나노 로직 공정을 HBM에 접목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징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턴키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일괄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도 삼성은 원시 디램과 4나노 로직 공정을 조합한 HBM4를 개발 중에 있고요. 지난달에는 36GB 용량의 초당 3.3TB의 대역폭을 가진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와 구글 같은 주요 고객사들에게 샘플을 보내서 품질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이미 양산 준비는 끝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에 두 회사 모두 지금 기술과 속도, 고객 대응력 모두에서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워낙 AI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HBM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수출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슈 시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사실 최근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칩, 그러니까 H200의 중국 수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게 풀리게 된다면 HBM 수요는 바로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H200 한 개에 HBM3가 6개씩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규제 때문에 중국 시장이 막혀 있지만 수출이 재개되면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대규모로 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에게 분명한 기회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이미 구글 TP용 HBM 공급 비중이 커지고 있고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구조기 때문에 고객 맞춤형 대응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시장의 승부는 누가 더 많은 프리미엄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지, 그리고 기술 전환 속도에 얼마나 빨리 대응하는지로 좁혀질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고성능 AI 메모리 경쟁이 본격화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기술력과 생산 능력 모두 다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HBM4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죠. 바로 유통기업인 쿠팡에서 무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보안주들 좀 들썩이는 흐름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게 단순히 해킹이 아니라 내부 직원들이 지금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었던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게 더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는지 이 점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사건의 핵심은 퇴사자의 접근 권한이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을 관리했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있었는데요. 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내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한은 액세스 토큰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디지털 출입증입니다. 근데 이 출입증에는 서명키라는 게 함께 붙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출입증도 있고 서명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전 직원은 퇴사 후에도 제재 없이 내부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서명키가 퇴사 이후에도 제대로 폐기가 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쿠팡 측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유효 기간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키가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유효하게 설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건 외부적인 해킹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 관리 실패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에서 퇴사자 권한을 즉시 차단하지 않았다는 건 관리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외 다른 IT 기업들도 퇴사자 접근 통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부 시스템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해외에서는 중국산 차량에 대한 보안 우려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국과 이스라엘은 실제로 도청 위험 경고문까지 붙게 되면서 차량을 회수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그런 바퀴가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영국 국방부는 최근 관용차로 도입한 중국산 전기차 내부에 경고 스티커를 붙였는데요. 그 내용은 기밀기기 연결 금지, 군사대화 금지였습니다. 문제가 됐던 차량은 MG 브랜드였습니다. 원래는 영국 브랜드였지만 지금은 중국 상하이 자동차 소유고요. 보안 당국은 이 차량이 스마트폰 안에 연락처, 문자, 위치 정보 등을 중국 서버로 보낼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보급했던 중국 전기차 700여 대를 전면 회수했습니다. 처음부터 카메라나 마이크 기능을 꺼놨지만 몰래 들어오는 통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요즘 전기차에는 셀룰러 IoT 모듈, 즉 인터넷에 항상 연결되는 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는 이 통신망이 해킹 통로가 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정부나 군사, 기업 기밀까지 외부로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피해망상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 정부도 2022년 자국 고위층 회의가 열린 지역에는 테슬라 차량 출입을 금지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중국산 이 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한 상황이고요. 수익성 역시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전기차 업계는 요즘 안팎으로 압박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 됐습니다. 대표 기업인 비아디는 지난 3분기 순이익이 30% 넘게 줄었고요.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도 6%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샤오펑이나 리오트, 니오 같은 다른 기업들도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과 암울한 전망들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그동안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수 수요 자체도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포함한 부품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업체들끼리는 할인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익성이 나빠지는 구조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보안 리스크와 글로벌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국제적인 신뢰도도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한국 전기차 기업들에겐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차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신뢰성과 보안 체계가 탄탄한 브랜드에 눈이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사이버 위협 대응팀을 만들고 지금 전담 인력과 보안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 내부 보안 실태가 도마에 오른 상황이고요. 해외에서는 역시나 중국 전기차 둘러싸서 신뢰도가 좀 무너진 상황이니까요.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리플 XRP 소식입니다. 리플 XRP가 애플페이, 구글페이를 통해서 전 세계 40개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복잡했던 이 가상자산 구매 절차가 이제는 꽤 간편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점부터 따져볼까요? 네, 일단 이번 소식은 XRP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애플페이나 구글페이로 간편하게 XRP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기능은 트러스트 월렛을 통해 제공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에서 몇 번만 터치를 하면 바로 구매가 가능한 구조고요. 이전에는 카드 등록이나 은행 이체 절차가 번거로워서 처음 암호화폐를 접하는 분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꽤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애플페이와 구글페이와 연동이 되면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외신들은 이 변화를 단순히 편의성 수준이 아니라 지금 잠재적인 그런 투자자들에게 XRP를 노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만큼 시장 참여 문턱을 낮춰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결제 수단이 간편해졌다고 해서 당장 거래량이 크게 늘거나 가격이 오를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이나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서 수요 확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함께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곧바로 투자 수요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리플과는 또 별개로 최근에는 싱가포르 중앙은행에서 결제 사업 확장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내용들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리플의 아시아 태평양 자회사인 리플 마켓츠 에이펙이 지금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의 허가 범위 확장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이 라이선스가 있으면 리플은 싱가포르 내에서 국경 간 송금, 자산 수납, 환전 같은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서비스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된 거고요. 리플 측은 싱가포르에 계속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특히나 금융기관이 자금을 빠르고 또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리플은 지금 리플 페이먼트라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 안에는 자사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 그리고 XRP가 함께 사용이 되는데 이 시스템은 기업 입장에서는 입출금 통로 역할까지 수행을 하는 구조고요. 무엇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규제가 투명하고 핀테크 친화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공식적인 허가를 받았다는 건 리플이 아시아 시장에서 신뢰도와 입지를 높이는 데 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네, 역시나 리플 지금 현재 결제 수단이 확대가 되고 있고 사업 영역도 좀 넓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가총액이 비자를 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망들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간밤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현재 리플의 XRP 시가총액은 약 1,470억 달러 수준입니다. 비자의 시가총액이 약 6,670억 달러고요. 그러니까 거의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 XRP 시총이 7천억 달러까지 커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유통 중인 XRP 수량을 기준으로 XRP 한 개 가격은 약 11.68달러를 돌파하게 되는 셈이고요. 이 수치는 지금 시장에서 상징적인 전환점처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XRP 기반의 ETF 상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10에서 20달러, 낙관적으로 보면 50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물론 이런 전망들은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지 시장 수요가 얼마나 받쳐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지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XRP 요즘 계속해서 좀 이슈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ETF 출시와 맞물려서 시가총액 관련해서도 확대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